그게 전년 동기 대비 3.1이나 3.2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 전월이 4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심리 아래로 한번 떨어져 보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니까 여기에 떨어졌을 때 실제로 여러 가지 뭐 기대 인플레이션에 이런 것들의 변화가 실제로 있느냐를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요인은 있었을 거고 그걸 우리가 측정을 못했을 뿐이지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한번 경험을 해보면 실제 결과물들이 우리가 측정치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큰 고비를 하나 넘겼고 궁금함은 이제 완전히 풀렸고 네. 그 다음에 심리 쪽 요인 자극된 거 이것까지 없어지고 난 이후에 네. 오롯이 수요 측면 남은 것만 보고 네. 인플레하고 나중에 얼마까지 끈적한지를 우리가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이냐라고 하는 걸 뭐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실제로 뭐 예상치보다 더 나왔어요, 덜 나왔어요 이걸로 시장은 움직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아예 명확해지죠,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근원 물가를 많이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근원 물가가 특히 끈적끈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원 물가를 어느 정도일지 우리가 역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체를 100으로 놓고 보면은 식품하고 에너지를 빼면 한 80 정도가 남아요. 네. 근데 절대적으로 봤을 때 한 34, 5 정도가 주거비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가 근원 물가에서 다른 부분들입니다. 주거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네. 그러면 근원 물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한 43, 4%가 주거비, 나머지가 비주거비 근원 물가거든요. 그러면은 집값이 요즘 다시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던데 네. 그러면은 내년에 연간으로 집값이 그래서 주거비가 얼마나 올라갈 것 같으냐라고 했을 때 저는 뭐 한 5%로 만약에 부자라고 가정을 해보죠.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한 2%다 혹은 3%다 가정을 해보면은 3% 초중반 정도의 근원물가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이 되죠. 그러면은 보통 PCE가 이것보다 0.5%포인트 정도 낮아요. 왜냐하면 PCE는 주거비 비중이 이거보다 더 낮거든요. 네. PCE 물가. 근데 연준은 PCE 보겠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2% 후반 정도, 여기에 한 1.5 정도 높으면은 과거 평균적으로 근원 PCE 물가 대비 미국의 기준금리가 1.5에서 6 정도 높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보면은 4% 중반이 나오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은 그게 내년 정도이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에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일까 기준은 저는 그렇게 잡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데이터를 각각 넣어서 계산해 보시고 이런 방식으로 아, 이제 경로로 가시면 기준금리 레벨이 어느 정도일지 생각을 저는 해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이렇게 역산을. 네, 네. 한번 여러분들도 방금의 설명들을 다시 한번 좀 대입하시면서 역산을 해보시면 뭐 지금의 상황이나 심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제 연준이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도 어느 정도는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검색량과 관련된 그 연구도 전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네네. 그런 것도 있었구나. 그건 처음 들었거든요, 저. 네, 그러니까 그 많이들 요번에 네. 인플레가 그러니까 워낙 높았으니까 왜 이렇게까지 높았느냐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 연구도 나오게 되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인플레를 발생시키는 요소 중에 이제 수요 공급 심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공급은 이제 좀 덜 끈적한 것 같고 코로나 시기에 비해서는 오히려 그러면 지금 제일 끈적한 부분은 심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진짜 실제로 한번 나와봐야 나와봐야 한다는 것이죠. 한다? 네. 왜냐하면은 돈도 풀기는 정말 많이 풀었었거든요. 네. 이번에 코로나 때 역대급으로 풀었기 때문에 네. 그것이 뭐 이후에 지금 금리도 많이 올리고 QT도 하기는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또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보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거를 가설을 세워보고는 실제로 봐서 이제 트라이얼 앤드 에러 이거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 네. 라 보고요. 근데 이제 QT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연말 정도에는 네. 연준에서 그 QT 양적 긴축하고 있는 금액을 내년부터는 줄여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연준이 작년 7월 달에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어요. 네. 거기 보면은 향후에 연준이 본인들의 자산, 그러니까 이거 대차 대조표를 어떤 식으로 장기간 가져갈 걸로 예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나온 페이퍼거든요. 네. 그걸 보게 되면 23년까지는 QT의 속도가 같아요. 24년에는 이게 감속이 일어나고요. 24년 말에는 종료가 되는 걸로.
일단 거기는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만들 때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러면은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일단 생각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연준이 지금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흑자를 내서 흑자 내면은 그 돈의 대부분을 재무부로 다시 쏴주거든요. 그럼 재무부가 과외 수익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또 돈 쓰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근데 연준에서 흑자 요인은 뭐고, 그러니까 수익은 뭐고 비용은 뭐냐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QE를 해가지고 자산을 사면 네. 본인들이 채권을 샀으니까 거기서 이자 수익을 얻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수익이 돼버립니다. 반대로 지금 역레포로 나가는 거나 아니면 은행들의 지준에 대해 가지고서는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기준금리의 연동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자산이 너무 없어져 버리면 적자가 훨씬 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선을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는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는 자산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이제는 감속되고 그 이후엔 종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도 지난번 이제 금융위기 이후 때에 금리 제로금리하고 QE 했다가 테이퍼링 했다 금리 올리고 막 했잖아요. 네. 그때에도 순서를 따지면은요. 금리의 인하보다 먼저 나왔던 게 QT 감속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번에도 금리의 인하를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는 QT의 감속입니다. 지금까지 연준은요. 금융위기 때 썼던 방법하고 순서가 똑같이 흘러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출구를 찾아나가는 과정도 똑같을 거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우리가 해야 될 거고 그러면은 언제 금리 내리느냐 얘기보다 언제 QT 감속을 하느냐를 우리가 보는 것이 저는 순서상으로는 첫째라고 봅니다. 왜 이 업계 분들이 정광호 대표님을 그렇게 많이 추천했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들이나 또 같은 건데도 다른 관점에서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전 너무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경제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마무리 짓고 이제 우리 국내 시장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죠. 사실 앞에서 뭐 연준 얘기도 하고 물가 얘기도 하고 금리 얘기도 한 게 결국에는 이제 국내 투자자들의 어떤 스탠스 결정과 그리고 증시 전망 도움을 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코스피 전망을 한번 물어볼 때면 증권사별로도 지금 좀 엇갈려요.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증권사도 있고 그래도 뭐 2,900까지는 쭉쭉 가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증권사도 물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느 쪽이세요? 저는 긍정론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국 증시의 경우에는요, 네.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산업이 일단 반도체이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증시의 지수 전망할 때는 이거는 거의 뭐 반도체 전망하고 괴를 같이 하게 그쵸,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국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했을 때 반도체가 워낙 경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경기를 탄다는 게 좋을 때는 뭐 몇십조 흑자가 났다가 안 좋을 때는 이번처럼 적자가 막 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산업의 특징은 정말로 돈을 잘 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에는 미리 꺾여버리고 증시가 하락하기 시작을 해요. 계속 실적은 좋은데 반대로 적자가 나온다 그러는데 반등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실적이 최저점을 찍기 한두 분기 전에 네. 주가는 바닥을 찍고 상승을 시작을 합니다. 뭐 삼성전자처럼.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떠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시장에서의 예상치 자체가 2분기까지가 최악일 것이다. 네. 하반기에는 반등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했었고 그러면 2분기가 최악으로 보이니 두 개 분기 앞으로 해서 작년 4분기가 그럼 최저점이었어야 된다라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9월 말 이럴 때가 최저점이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뭐 이제 해외 기관이나 이런 것들도 합쳐놓고 보면은 지금 굉장히 한국 시장이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는 반등하는 타이밍도 그렇고 지금까지로 봐서는 경기 전망도 어쨌든 2분기가 진짜 저점이 될 것 같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요. 그 상황에서는 일단은 안 좋은데 올라가는 게 한번 일어나는 거고요. 그게 지금 한번 이제 이미 일어난 거고 네.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그게 좋아지면서 상황이 소위 말해 경기가 좋아지면서 그 좋아지는 경기를 따라서 타고 올라가는 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를 결정해 주는 거는 결국은 경기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올라가게 되느냐인 것이고 여기에 지표라고 하면은 수출 데이터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수출 데이터가 현재 엄청 최악의 국면에 지나가지고서 최근에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엄청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그 일평균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6% 정도까지 네.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아마 여름이나 가을 정도 되면은 플러스로 전환이 될 걸로 지금으로 봐서는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거를 타고서 이제 증시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도 지금 수출 데이터가 너무나 중요하다. 네. 그러면은 그 수출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뭐냐, 여기까지로 아마 의문이 이어지시게 될 텐데. 근데 그쵸. 여기서 잠깐 멈춰서 물론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곤 하나 좀 여기에 대한 쏠림 걱정? 굳이 더하자면 뭐 자동차 정도?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을까에 대한 좀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이제 수출 앞단에 있는 게 뭐냐라고 네. 하게 되면 재고입니다. 재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수출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발주가 나와야 되고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수요처가 지금까지는 재고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랬죠. 과잉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발주를 낼 수가 없죠. 근데 재고 조정이 최근에 좀 많이 일어났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소매점부터 해가지고서 재고 조정을 작년부터 이미 뭐 월마트나 이런 데들은 강력하게 해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재고액이 이제는 미국의 주요 소매업체들은 마이너스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그러니까 생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재고를 이미 굉장히 많이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수요가 조금만 자극이 돼버리면 발주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미국 쪽은 되어 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요하게 수출하는 지역 중 하나인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은 작년도에 제로 코로나를 상해 대봉쇄 때부터 해가지고서 너무나 강하게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중국도 과잉 재고가 상당히 문제가 심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품목별로 이 차이가 심하기는 한데 IT 내에서도 뭐 MLCC 쪽은 재고가 빨리 떨어졌고 네. 반도체 쪽은 느리게 이렇게 그려오고 있는 지금 그림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재고 쪽에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뭔가 품목별의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시간대가 그러니까 품목별로 차이가 재고 수준별로 좀 나게 되겠죠. 네. 나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여기도 이제는 리오프닝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쓸 것이다 말 것이다 말들은 많지만 말만 제가 볼 때는 5% 내외란 거 얘기를 중국은 했거든요. 네. 5%보다 위에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 되게 적극적으로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5%가 위협받는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2년 연속으로 당에서 얘기한 경제 성장률을 못 지키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거는 피하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에 대해 가지고서도 시각을 그 정도로 보면은 푸근한 예상이 될 거라 보고 너무 막 지금 좀 나와야 되는데 뭐가 안 나와서 별로야. 뭐 이건 절대 못 돼. 이렇게는 전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는 앞단에서의 재고 감소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으니 결국은 시간의 문제이고 우리나라 수출 쪽에서는 반등. 근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그리고 워낙 눈에 띄고 크기 때문에 반도체를 말씀드린 거지. 네. 나머지 쪽에서도 이게 뭐 반도체만 쪽 줄어들고 딴 데는 아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사실 이런 경기는 같이 흘러갑니다. 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들도 저는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요 재고 흐름까지 보시게 되면 아마 우리 수출에 대해 가지고서 더 많은 그런 힌트를 얻지 않을까. 딱 미국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또 그것도 재미가 있어요. ISM PMI 데이터가 네. 나올 때에 재고하고 그 다음에 주문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규 오더 있는데 그거를 빼가지고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는 재고가 많으냐 적으냐 네. 해가지고서 근데 신규 주문은 늘어나고 있냐 줄어들고 있느냐 이게 계속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는 주문 대비 과잉 재고 국면에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반전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기가 한번 되게 둔화가 됐다가 네. 반등하고 회복하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경로를 지금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해주셨지만 저도 이렇게 표들이나 조사한 리포트들을 보면 물론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이외 자동차, 건설기계, 미디어, 화학 이쪽도 올해보다 내년이 한 1.5배씩은 다 실적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리포트들도 많다 보니까 어떤 수출 데이터에 대한 회복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증시 상승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혹시 레인지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반등을 할 때에는 네. 항상 어느 정도 범위보다는 더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의 범위 상단보다 높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에도.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있었던 큰 경험이 뭐냐면 금융위기 때거든요. 네. 금융위기 때 처음 2,000포인트 넘어가서 막 2,100포인트 갈 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향후 12개월 미래 PER을 뭐 10배 초반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900포인트 아래로까지 떨어지거든요. 근데 PER이 그대로더라고요. 60%가 빠졌는데도 향후 12개월 PER은 왜 그대로일까? 이익 전망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익 전망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유동적으로 바뀝니다. 왜냐면 그 정도로 우리는 큰 자본 투자를 해가지고 남들이 겁먹었을 때 네. 우리는 과감한 투자를 하고 적자가 나더라도 좀 버텼다가 나중에 사이클이 올 때 크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가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안 좋을 때는 더 빠르게 안 좋아지고 좋아질 때는 더 빠르게 좋아지는 경험이 많다는 거죠. 네.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뭐 투자나 이런 부분 어떻게 했냐 보면은 우리 역시나 이번에도 또 안 좋아질 때 그렇게 투자를 안 줄였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게 되면은 또 한 번의 사이클을 맞아야 할 때 우리 기업들은 거기에 대비는 꽤 잘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이게 반등이 나와줄 때는 생각보다 이익의 추정치의 변화, 그러니까는 상방으로 이제 추정치 변화 나오는 게 빠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3천까지는 좀 너무 이르죠? 근데 뭐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3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3천은 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예, 알겠습니다.